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남편은 자기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니까 잘하고 있는 건데 제가 바라는 게 많은 이상한 년이라고 이혼은 안 한다고 해서 쓰는 글입니다. 같이 보고 후기 남기겠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 이혼할 겁니다. 남편은 학자금 대출 1천 포함해서 5천, 저 1억 5천 들고 광역시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결혼 4년 차고 아들 1명 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실수령 210만 원 정도 받고 여자는 아기 태어난 후에 회사 때려치고 관련 일로 주 2, 3일 하루 3시간만 일하고 330만 원을 받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안일, 육아에 참여합니다. 저는 돈보다 중요하다고 여긴 건 서로 기댈 수 있는,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서로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잔잔하게 사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느낄 수 있기는커녕 껍데기랑 사는 기분이고 작은 것조차 맡길 수도 없고 기댈 수도 없습니다. 남편은 양육의 가사일에 참여하고 있으니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고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건 노력이며 그럼 충분한 건데 도대체 뭘 더 해야 하고 뭐가 잘못된 거냐고 하네요. 평소 월경통이 없는데 연 2, 3회 미친 듯이 아픈 월경통이 옵니다. 연애할 때 옆에서 굴러도 잠에서 깨지 않고 자더라고요. 아니, 깨어있지만 자는 척하고 눈 뜨지 않더라고요. 나중엔 궁금해져서 소리를 질러봐도 끝까지 모른 척 눈 감고 있는 걸 보니 우습더군요. 이름을 부르거나 몸을 살짝 터치하며 말하면 자는 척을 그만두고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정말 몰랐다고 못 들었다고 딱 잡아댑니다. 만삭 때도 지금도 잠을 못 자도 이 사람에게 전 귀찮은 짐일 뿐입니다. 논점 흐린다, 옛날 얘기 꺼낸다고 하니 적진 않겠습니다만 이 사람으로 인해 큰일을 겪고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큰 잘못으로 인해 불면증을 겪고 제가 망가지고 제 생활이 엉망이 되어가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밥 먹기, 자기, 웹툰, 성인 영상, 게임, 커뮤니티 같은 것들 뿐입니다. 결혼 준비, 이사,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같이 하는 것, 대화하는 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켜야 숙제처럼 업무처럼 합니다. 근데 어차피 다 제가 다시 해야 해요. 하기 싫은 일 대충 해서 허점 투성이라 그냥 제가 하는 게 속 편합니다. 잘했다고 고맙다고 칭찬도 해보았지만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됩니다. 집안의 각종 대소사, 같이 살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많은 행정처리, 육아 관련 모든 일을 제가 신경 쓰고 생각하고 처리해야만 굴러갑니다. 아기, 결혼생활, 일상 등등 관련해서 무슨 말을 먼저 한다거나 주말에 뭘 하자거나 어딜 가자는 법도 없고 핸드폰을 하는 사람이 뭐든 공유해서 같이 보거나 대화 물꼬를 트는 법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만 해왔습니다. 저한테 바라는 것도 요청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을 공유하는 것도 얘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기 때문에 침대 가드를 주문했습니다. 설치 방법 찾아서 보내주고 설치 좀 해달라고 시켰습니다. 처음엔 평상형 침대가 아니라서 못한대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지만 되는 거니까 알아보라고 설치 가능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이해력이 딸리냐 공부 못했냐며 이러저러 해서 못한답니다. 한바탕 싸우고 제가 알아보니 설치 가능합니다. 설명해줬습니다. 몇 분 걸리지도 않아서 다 했대요. 손가락으로 쓱 밀어보니 가드가 그대로 다 빠져나옵니다. 설치가 아니라 그냥 매트리스 밑에 껴놨더라고요. 손가락으로만 밀어도 빠지고요. 매사, 매 순간 모든 것이 이런 식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으로 관계가 틀어진 지 오래고 전 지옥 속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온갖 거짓말과 사건으로 불신지옥에 살고 있지만 제가 만삭일 때 출장을 안 갈 수 있지만 안 가면 욕먹을 거라는 그 사람 말에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니 욕먹지 말고 잘 다녀오라고 보내줬습니다. 불안했지만 제가 노력하면 제 마음을 알고 적당히 마시고 정리하는 걸로 서로 노력해줄 줄 알았고요.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잘못한 사람이라고 의심하고 잔소리하고 묶어두지 말고 저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차, 2차, 그리고 연락이 없어서 연락하니 이미 3차, 결국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연락조차 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서 음성 녹음 파일 하나 보내더니 여자 없다 라고 하네요. 전 술을 마셔서 화난 게 아닌데 나 혼자만 동동거리고 용 쓰고 있는 꼴이 비참하더라고요. 음성 파일과 여자 없다는 말에 정말 만삭의 몸으로 목 놓아 밤새 울었습니다. 호르몬의 영향인지 진짜 뛰어내리고 싶고 농약 검색하고 이성이 끊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싸움 끝에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연락을 서로 안 했는데 밤만 되면 또 불안해지더라고요. 연락 두절된 김에 신나서 뭔 짓이라도 하진 않을까 하는 마음과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제가 너무 서글퍼서 밤새 베란다 창만 쳐다보며 정말 극단적인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 밤에 제가 결국 연락했습니다. 안 받아요. 또 안 받고 안 받고 한참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디서 술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술을 먹다가 안 먹은 척 하려고 숙소에 들어와서 전화한 거였고요. 우리 둘 사이가 이런데 내가 뭔 술을 먹냐고 똑같은 짓을 하겠냐 라는 그 사람의 그런 뻔뻔하고 파렴치한 거짓말을 또 듣고 있어야 한다는 그 자체가 저에겐 지옥이었어요. 참고로 위 사건은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이때 시댁에 과거 사건들과 함께 다 얘기하고 안 살겠다고 뒤집었는데 기분 나쁜 건 알겠지만 시댁에 얘기했으니 본인도 기분이 나쁘다네요. 만삭 때 또 한 번은 주먹으로 안방 벽을 쳐서 벽이 동그란 구멍으로 부셔졌습니다. 똑같은 벽지를 찾아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결국 제 예상대로 못 찾고 벽을 메꿀 방법도 맞지 않는 방법만 찾아서 결국 제가 벽지도 찾았고 온갖 유튜브 뒤져서 공부하고 벽을 메꿨네요. 만삭 때 게임하겠다고 서로 한 달 정도만 떨어져 있어 보자는 소리도 들었고요. 지금은 그건 그때 그냥 생각이 짧게 한 소리래요. 그때 당시엔 제가 그게 얼마나 생각 없는 소리인지 내가 얼마나 상처되는 소리인지 그럴 바엔 한 달이 아니고 그냥 갈라서면 되는 거다 라고 설명했는데 나도 숨 쉴 구멍이 필요하다는 것뿐인데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 서로 더 잘 살아보기 위해 떨어지자는 건데 왜 그러냐고 주장해서 반나절을 싸웠지요. 꼭 하숙집에 사는 사람 같아요. 신발장에 제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한 달이 지나도 주워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량아를 출산하고 몸이 망가졌어요. 조리원 마사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마사지 한 번만 해달라는 제 요청을 지금까지 제대로 해준 적이 없습니다.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온몸이 부서질 것 같길래 마사지 한 번을 정말 안 해주네 라고 말하자 천장 보고 누운 채로 손만 뻗어서 목을 주물러 주더라고요. 그냥 안 받았을 때보다 마음이 더 서글퍼지는 제가 진짜 예민한 사람일까요? 아기도 웃을 때나 좋아하지 울면 귀찮아요. 잘 시간이 아닌 애를 재우려고 눕히면 눕기 싫다고 악을 쓰고 우는 애를 귀엽고 눕혀서 재웁니다. 상대방이 어떤 것보다 자기 편한 게 중요한 사람이고 자기 불편은 감수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걸 한다면 자기는 대단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웹툰, 게임, 성인 영상 언급하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다른 것들을 채우면서 해야 하지 않겠냐 라고 했지만 안 하고 말아요. 그냥 안 한대요. 알고 보니 숨어서 하고 거짓말하고 몰래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더 싫으니까 그냥 하라고 했어요. 본인 이모 고모가 집으로 택배를 보냈다고 연락하고 며칠 후에 택배가 와도 비싼 가전제품이나 식품이 와도 감사 연락 안 해요. 제가 꼭 인사드렸냐고 시키고 나중에 한다고 하면 결국 안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연락하라고 시켜서 합니다. 시댁 생신, 어버이날 본인 앞에서 일부러 연락드려서 보고 듣게 해도 저희 부모님께 어버이날, 생신에 연락 안 해서 난리쳤고 다음날 한다고 하고 다음날도 안 해서 또 난리쳤습니다. 다 쓰기도 힘들어서 중구난방이 되네요. 그냥 내용만 바뀐 채로 무한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일을 했냐 안 했냐, 누가 있느냐, 잘하냐 못하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런 많은 일화가 얘기하는 건 결국 하나지요.
가정, 아기, 와이프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도 애정도 관심도 없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게 결론이고 그런 사람과 계속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매번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자기는 자기만의 삶을 살아요. 서로 부부 같고 가정 구성원 같다면 마음이 느껴진다면 누가 일을 좀 더 하는 게 뭐가 대수이겠습니까? 룸메이트도 이것보다 낫겠다, 미혼모랑 다름없다 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뭘 그렇게 못했냐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한 걸 얘기하라고 하니 가사일 참여했잖아, 육아 참여했잖아, 그 이상 뭘 하라는 거냐? 맞아요,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저도 하고 제가 더 많이 합니다. 저는 주체적으로 알아서 찾아서 합니다. 누가 더 하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있고 난 더 하고 있다. 너가 하는 건 업무 처리하듯이 양육, 가사일, 그것도 가사일 중에 정해진 일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난 그냥 시터, 가사도우미랑 사는 것이냐? 너한테는 가정도, 아기도, 나도, 결혼생활도 그냥 업무일 뿐이지 않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부가 정서적인 교감도, 교류도, 대화도 없고 넌 나한테 애정도 없는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럽니다. 그래, 난 의무를 다하고 있고 너도 의무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내 애정인데 어떡하라고. 너처럼 하는데 애정이 생기냐? 근데 노력하잖아. 근데 그 이상을 바라는 거고 이상적인 걸 바라는 거잖아. 너처럼 바라면 그 어떤 남자도 못 맞춘다. 뭘 더 이상 하라는 거냐. 넌 땡땡이 남편 같은 사람 만났어야 했다. 참고로 땡땡이 남편이란 사람은 돈 못 벌고 손찌검하고 욕하는 사람입니다. 네가 휴가지는 생각했냐고 해서 몇 개 찾아 보냈잖아. 형식적일지언정 했잖아. 시켜서 했잖아.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 꽃 사다 줬잖아. 그건 뭐냐? 기념일도 뭣도 까먹거나 숙제 취급하는 사람이지만 좋아해줬어요. 일부러 더요. 김새지 말라고 리액션도 더 많이 했고요. 근데 그게 다예요. 꽃만 사요. 편하게 돈 주면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상황에서 저를 막대하는 것밖에 느끼지 못하게 하죠. 너 일할 때 내가 밥 차려줬잖아. 자기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잘 챙겨요. 자기 배부르면 제가 하루 꼬박 굶어도 관심 없는 사람이고요. 아무튼 이 얘기들을 하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그 이상인 거냐, 기본인 거다. 부부가 뭔지, 결혼이 뭔지 모르면 혼자 살아라. 넌 남편이고 애 아빠가 아니고 가장이 아니다. 회사 일하듯이 가정에서 하는 건 업무 처리하듯이 가사일 조금 해놓고 그 외에 일절에 관심도 없으면서 애정은커녕 아기도 나도 귀찮은 짐 취급이나 하지 않느냐. 넌 내가 아플 때도 나한테 안 좋은 사건이 생겼을 때도 너는 네 잠을 방해받을까봐 걱정하고 귀찮아만 하지 않느냐. 너한테 입을 땐 내가 등신이다. 말해봤자다. 이 말을 생각해보기는커녕 또 네 방어, 네 주장, 신물난다. 네가 말하는 그 의무인 설거지, 화장실 청소, 분리수거 같은 게 애정이냐, 사랑이냐? 라고 했더니 남편은 책임감이잖아. 가정의 책임감을 다하는 거잖아. 책임감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는 걸로 가정과 너에게 의리를 지키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 순간만 모면하는 말로 오래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줘봤자 형식적으로 하루 이틀 어필하고 도루묵이에요. 그조차도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조차 못한 듯한 행동들이죠. 이렇게 반복될수록 제 울분이 쌓여만 갑니다. 서로 막말, 고성, 욕,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말해도 공감 하나 못할 거 알고 지 주장만 할 거 알아서 말 안 한 지 오래입니다. 먼저 얘기하자 해서 좋게 얘기를 해도 결국 지 주장, 지 변호뿐인 사람한테 말하기도 지칩니다. 싸움 끝엔 결국 다시 잘해보자, 생각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해도 그게 말뿐인 것 또한 잘 알기에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둘인데 혼자인 것 같으니 그게 절 힘들게 합니다. 그럴 바에 진짜 혼자인 게 지금보다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짧게 쓰려다 보니 두서없이 몇 가지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하나인데 여러분도 그게 파악이 안 되시나요?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기 혼자 잘 키울 능력 되는데 이런 거짓 같은 감정 느끼면서 비참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더 못 견디겠습니다. 단순무식한 남편 새끼는 제가 바라는 것 많은 미친년을 만드네요. 바라는 게 많았으면 이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려고요. 결혼기간 2년 반 혼전 임신이었어요. 이것저것 건너뛰고 제가 아이 양육권을 얻게 되었어요. 당연히 제가 더 적합하고 올바르기 때문에 양육권 얻게 된 건 기정사실인 거고요. 남편이 솔직히 돈도 잘 못 벌었습니다. 당시 8년 전 서울 전세 3억짜리 겨우 얻어줄 정도였고요. 지금도 양육비 진짜 재산분할로 버티는 거지. 한 달 100 받고 정말 빠듯하게 살고 있어요. 위자료는 받지도 못했고요. 문제는 그 인간이 한 달에 아이를 2번 보는 거예요. 전 한 달에 한 번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여기저기 학원도 다녀야 하고 바쁘니까요. 근데 굳이 억지 부려서 한 달에 2번을 보고 있어요. 솔직히 근친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딸아이한테 뽀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한 달에 2번? 절대 이유를 모르겠고 진짜 하이라이트는 항상 아이를 늦게 데려다 줍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정상적으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다른 날은 오후 3시까지입니다. 이마저도 원래 하룻밤 못 자는 거 마지막에 합의해 준 거고 그전에는 딱딱 당일로 서로 스트레스 안 받게 지내던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길이 밀렸다, 아이가 가기 싫어했다, 아침밥을 먹여야 했다, 갖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보호자로 되어 있는 아이를 그 인간이 억지로 더 보는 대신에 양육비를 더 받거나 늦는 시간에 따라 시간별로 계산해서 1년에 계산해서 정산해서 받는 방법 중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이며 얼마 정도를 더 받아야 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위자료는 이혼하면서 이상한 판사 때문에 못 받게 됐고 재산 분할은 받았고 양육비는 진짜 10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오늘도 3시에 안아서 기다리다 4시에 창밖을 보니 태연하게 깔깔대며 아이랑 놀고 있는 거 보니 정말 기가 차고 화가 나서 하루 종일 참다 한잔하고 글 끄적여 봅니다. 추가. 일단 너무 교양 없이 댓글 다는 사람들이 많아 댓글 달아줄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아 보충해서 글 올립니다. 댓글들 보고도 최대한 흥분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서 글에 어느 정도의 제 느낌이 들어갔음은 저도 어찌할 수가 없네요. 일단 집은 전 남편이 한다고 분명 말했었는데 제가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제 생활권이 있는 서울 남부 쪽이 아닌 굳이 제가 원하지도 않은 제 회사 근처인 영등포구 인근에 집을 얻었고요. 그마저도 10년이 훌쩍 넘은 아주 작은 크기의 방 3개에 부엌도 따로 되어 있지 않은 아주 작은 거실에 오래된 아파트였답니다. 그리고 착각들 하시는데 일단 혼수는 집이 작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고 제가 필요한 것들 꽉 채워서 몇 천만 원어치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에 다닙니다. 거기서도 무슨 일 하시는지 알면 깜짝들 놀라실 거고요. 오히려 돈은 제가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잘 벌었고 전 남편이 저보다 못 벌어서 어떤 도우미도 못 쓰는 와중에 아이를 낳았고 제 친정은 환경이 안 되었고 남편 부모가 아이 맡기는 건 다들 알다시피 위험하고요. 이런 상황에 전 남편이 조리원도 아주 그냥 겨우 구했고 조리원 나와서 가사도 아닌 육아 도우미까지도 전 남편이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못 구했고요. 그리고 제가 대기업에서도 높은 위치라 자리 비우기 힘들었지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다 썼답니다. 이후에는 전 남편이 아이를 당연히 키워야 했고 육아휴직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회사라 사표 쓰고 아이 받고 그걸 당연히 그 사람의 능력이 안 되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당연히 아이에게 쓰죠. 근데 아이가 혼자 사는 거 아니죠. 저도 제 부모님이랑 살겠죠. 아이를 돌보기 위해 저도 같이 움직이니 같이 쓰게 되겠죠. 그리고 아이에겐 더 큰 집,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았고 아이 성인 되기 바로 전까지 해서 계산해보니 한 달에 100만 원 꼴인 거죠. 아니 100만 원도 안 되고 80 정도 됩니다. 지금 그거 일시불로 받고 따로 또 받는 건 한 푼도 없답니다. 그리고 아이 교육을 위해 경기 북부에 부모님 명의 집을 팔고 서울 쪽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했습니다. 일단 거기에 일시불로 받은 양육비를 아이 교육과 환경을 위해 써야만 했고 아무리 제가 대기업의 관리직이지만 교육에 돈 들어가는 거 많은 거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 남편은 아이가 크며 따로 필요한 것들은 전혀 지원해주지 않는 상태고요. 끼케야 생일이나 명절, 크리스마스에 선물 주는 게 전부입니다. 선물마저도 아이가 그 집에 두고 옵니다. 아마도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저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겠죠. 아이들도 다 안답니다. 그리고 아이 늦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전 서울 서쪽, 전 남편은 경기 남부에 살고 아이 데리러 오는 거, 데려다 주러 오는 거 둘 다 거의 항상 늦습니다. 요즘같이 고속도로 잘 뚫려 있는 세상에 길이 밀렸단 핑계로 또는 아이 밥 먹였단 핑계로 1시간 늦어놓고 창밖을 내다보면 밖에 둘이서 깔깔대고 놀고 있는 걸 보면 엄마인 전 기분이 어떨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절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현재 한 달에 2번이나 보게 허락해 준 것도 처음엔 원래 당일로 하루 4시간 정도 한 달에 1번 보여주다 제가 하루 자게 나중에 허락해줬고 그걸 결국 마지막 이혼 확정 때 2번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데리고 와야 하는 것도 한 번만 그렇게 하고 다른 한 번은 오후 3시로 허락해주기까지 한 거고요. 이제 이해들 가시나요? 그리고 또 설명하고 이해시켜 드릴 건 이혼 전에 딸아이 기저귀 갈 때 그 인간이 맨손으로 갈았고 그걸 떠나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건 아이가 대변 봤을 때조차 그 인간이 맨손으로 딸아이 엉덩이를 씻기기까지 했단 겁니다. 경악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거죠. 현재는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됐는데 뽀뽀를 지금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데 아이는 제 밑으로 되어 있고 성도 바꾸려는 중이고 남편이 애를 보게 해주는 건 제가 허락해서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저것 떠나 감정 딱 배제하고 딱 팩트에만 기반해서 봤을 때 살면서 타인에게 계약에 의거해서 뭐라도 대여해주면 대여해준 주인이 돈 받는 거고 기간 어기면 대여한 이가 벌금도 무는 게 당연한 살아가는 이치이자 법칙 아닌가요? 이것저것 다 봐주고 사는 건 제가 아이를 위해서라도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입니다. 합리적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지만 댓글들 보고 기가 차서 조목조목 찝어서 완벽히 대응해줄 말들 많은데 10% 정도만 지금 한 거고요. 아이를 위해서는 이런 정 저런 정 이끌리지 않고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한 엄마의 글이며 충고였습니다. 조언을 얻고자 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충고를 해줘야만 하는 이런 남성 중심주의의 이 나라 현실에 겨우 정권 교체를 하고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만 느껴집니다. 3번째 사연입니다. 미취학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과의 육아관 차이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남편은 아이 우는 소리를 못 참습니다. 화가 나면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지르는데 저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울면 남편을 말리고 아이들을 달래는 역할은 제 몫입니다. 이런 문제로 남편을 달래보고 부탁해보고 울면서 읍소해보기도 하고 서로 대화도 정말 많이 하고 방법도 고민해봤는데 이야기하면 알겠다고 해도 그때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이런 일로 남편과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남편은 책을 보고 저는 아이들 아침을 먹이는 중이었습니다. 주중엔 바쁜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보내는 주말이 되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나합니다. 아침부터 어리광도 많이 부리고 징징대기도 뛰어다니기도 했고 저는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마음속으로 참을인 자를 새기며 아이들을 달래는 중이었고요. 남편은 책을 읽다 아이들의 징징대는 소리에 아 짜증나 진짜 못 들어주겠네 라며 소리치기 시작해 당장 앉아 밥 먹어 라며 윽박을 지르고 나아가 아이들을 왜 혼내지 않냐며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은 내가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다. 아이들은 내가 보는데 왜 당신이 화를 내느냐. 당신이 그러면 내 노력이 뭐가 되냐. 지금은 아이들 마음 읽어줘야 한다 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남편은 내가 애 봤으면 애들이 저렇게 안 하지 합니다.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제 뒤로 숨으며 엄마 아빠 싸우지 마 하며 우는데도 남편은 넌 시끄러 조용히 해 라며 아이에게 소리쳤고 저는 아이에게 아니야 땡땡아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며 달래는데
남편은 또 싸우는 거 맞아. 너 때문이야. 하며 아이에게 소리칩니다. 지난번 이런 일로 다퉜을 때 화가 나면 차라리 나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 책을 보라 하니 내가 왜 나가냐며 소리칩니다. 이렇게 싸운 후에 남편은 방에 들어가 버리고 저는 우는 아이들을 달래 공원에 데리고 나가 놀아주고 집에 와서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집안일을 하고 재우고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싶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이 웃게 해주려고 애를 쓰면서요. 남편은 그동안 한 번도 나와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밀린 회사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싸운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 말을 거니 자기는 할 말 없다고 합니다. 어찌 달래서 이야기하니 소리친 건 아이들에게 사과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힘들어 미치겠어서 그런 거니 아이들에게 소리칠 수 있답니다. 저에게 당신은 인내심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못하겠는데 어떡하라고 라고 합니다. 나는 노력하고 있다. 최근엔 소리도 안 질렀는데 나도 많이 참은 거다 라고 합니다. 예전엔 정말 아이에게 매를 들거나 아이를 씻기다가 본인 화난다고 샤워기로 아이 얼굴에 일부러 물을 뿌리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은 많이 고쳐지긴 했습니다. 그럼 저는 설명합니다. 힘든 것 안다. 나도 할 수 있어서 하는 것 아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거다. 우리 둘 다 부모가 처음이고 잘 모를 수 있다. 힘들지만 잘 모르니까 공부해야 하지 않겠냐. 나는 아이들 인생에 아빠를 공포의 존재로 만들고 싶지 않다. 제가 육아 관련 영상을 보든 책을 보든 본 것을 전달하는 것도 남편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보기 괴롭답니다. 아이에게 그렇게 소리치고 윽박지를 때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 그 이론이 5년에서 10년 있다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공포가 아니면 사람을 뭘로 다스리냐 라고 합니다. 남편은 대화하는 내내 내가 감정적이야? 내가 아이들을 사랑 안 한다는 말이야? 내가 아이들 감정을 생각 안 한다고? 라며 말꼬투리를 잡기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면 살살 달래는 수밖에 없고요. 저도 욕하고 소리치고 싶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못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도 꾹꾹 참고 끝까지 차분히 얘기합니다. 어렵게 대화를 끝내고 같이 힘 합쳐서 아이들 잘 키워보자 라는 결론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집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죠. 남편은 다시 나와서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에게 웃어주고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계속 분노가 슬픔이 남아있죠. 남편이 아이에게 소리 지르고 네 탓이라며 막말하던 장면이 자꾸 떠오르고요. 괜찮은 척하며 아이들은 제가 달래는데 제 마음의 상처는 저 혼자 삭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 얼굴이 보기 싫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면 부부가 그렇게 싸우고 주말 내내 저 혼자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한 것에 대해 적어도 고맙다거나 고생했다거나 하는 말 한마디라도 남편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남편은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바란 거잖아. 해버립니다. 저도 이쯤 되면 지쳐서 더 이상 뭐라 설명하기도 싫고요. 매번 사고는 남편이 지고 수습은 제가 하는 식이라 너무 지치기도 하고 가끔은 화가 나서 나도 그냥 남편처럼 내 멋대로 행동해버릴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고요. 정서적으로 이 집안의 중심을 제가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버팁니다. 남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밖에서는 일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다닙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자기가 싸움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아이들이 상처받든 제가 상처받든 안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놓지 않을 거라는 걸 자기가 멋대로 휘둘러도 제가 다시 중심을 잡을 거라는 걸요. 물론 힘듭니다. 업무에 육아에 집안일에 숨 돌릴 틈 없이 돌아가는 쳇바퀴 같은 하루하루가 고됩니다. 남편도 저도요. 어린 아이들 정말 키우기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기에 엄마 아빠가 힘을 합쳐 잘 키우고 싶어서 정말 매일매일 도닦는 심정으로 육아하는데 소리 지르지 말라는 것 하나가 그렇게 힘든 부탁일까요? 비협조적인 남편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지쳐가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오빠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보통 현장에 있고 저도 여기저기 들릴 때가 많아서 사무실에는 길어봐야 하루에 2시간 정도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가서 점심 먹고 나오거나 식사 약속이 많아서 안 먹을 때도 많아요. 제 사업 모토가 일하는데 밥으로 서럽게 하지 말자여서 직원분들 밥, 커피까지 자유롭게 사드시도록 지원하고 밥 시간도 1시간 30분 드려요. 사무실에 그래봤자 5명밖에 없어서 단톡에서 투표하거나 돌아가면서 고르거나 먹었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요즘은 시켜 먹도록 규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법카를 문 앞에 꽂아놓고 자기 바보면 결제하고 이런 식으로 먹습니다. 다들 엄청 편하다고 좋아하셔서 코로나 잠잠해져도 이런 식으로 먹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번에 20대 사무보조 1명을 채용했는데요. 처음에는 눈치 보면서 다른 대리님 주문하실 때 가장 저렴한 걸 고른다고 하여 제가 개인 면담하면서 밥은 정말 편하게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화근이었나 봐요. 저희 회사가 저도 그렇고 대부분 40대 이상입니다. 한 분만 30대 후반이에요. 그렇다 보니 요즘 분위기를 몰랐나 봐요. 저는 한 분당 식비를 하루에 2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대부분 그렇게 드시고 이내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요일에 대리님이 그 직원이 고민이라고 말해주시는 게 뭘 시키는지 양이 너무 많고 항상 저녁에 가져간다. 커피를 사러 가서 꼭 마카롱이나 케이크 같은 걸 사온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내역을 확인해 보니 하루에 3만 원 이상을 식비에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무실에 많이 없고 있더라도 파티션이 너무 높아서 직원분들이 뭘 드시는지도 잘 몰라요. 비싼 걸 가끔 먹는 거야 괜찮지만 매일매일 비싸게 먹고 또 그 이유가 회사에서 사주기 때문에 뽕 뽑으려는 거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지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이미 말했지만 대표님께서 괜찮다고 했는데 왜 대리님이 그러시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겠다고 하고 계속 시간이 안 나서 사무실 못 들렸다가 오늘 그러는 걸 보고 경악했어요. 무슨 찜닭을 시켜서 소분해서 배달받고 남은 걸 챙겨놓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그 모습을 보고 다시 개인 면담을 했습니다.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였지 그렇게 개인 돈처럼 쓰라는 말은 아니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땡땡씨 사수는 대리님이고 대리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 등등 말했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뭐 집안 사정 어쩌고 자취 어쩌고 하더라고요. 분명 마음은 아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컸길래 이렇게 어린애가 억척스러울 수가 있나 싶었지만 안 되는 건 안 되죠. 안 된다 하고 전 이동해야 해서 나왔는데 대리님이 애가 하루 종일 울어서 그냥 퇴근시켰다고 연락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아프네요. 추가. 올린 걸 까먹고 있다가 방금 문득 생각나서 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답 주셨네요. 직원이랑은 아까 통화했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습니다. 제 돈으로 먹는 건 아까워서 못 먹는 걸 회사가 사주는 김에 먹어봤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이 오히려 낫더라고요.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2만 원 내에 다 해라 이게 아니라 밥 먹고 커피까지 사 먹는 값 계산해서 제 최대치로 잡아놨던 금액이었습니다. 직원분들께 공유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직원분들이 아끼려고 하시는 상황이었기에 제가 자유롭게 사용하시도록 권장했습니다. 이번 일을 토대로 앞으로는 규정을 만들어 그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정신없이 직원분들이랑 통화하느라 이제서야 생각 정리가 좀 되네요. 막내 직원에게 전화와서 사과받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 이후 규정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 생각도 했었고요. 비단 직원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같이 고쳐나가려 했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대리님 두 분께서 연락 주셨는데 A 대리님, B 대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A 대리님은 사수입니다. 막내 직원이 A 대리님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대리님도 속상했던 부분을 얘기하며 잘 마무리 지었는데 1시간 뒤에 다시 전화가 오더니 어이가 없다. 제가 언제 마카롱을 사왔냐 라며 따졌대요.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전화를 끊고 차단한 것 같다며 황당해 하셨어요. 그리고 비 대리님께서 바로 전화 오셔서 막내 직원이 사고 쳤다고. 저를 제외한 메뉴를 고르기 위한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막내 직원이 제가 그렇게 얄미우셨냐. 제 사정 아시면 오히려 도와주고 싶으실 거다. 어떻게든 살아보려 하는데 그걸 그렇게 방해하고 싶었냐 하면서 장문의 톡을 보냈대요. 캡처한 거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던 와중에 결국 막내 직원과 통화가 됐습니다. 여기 글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때가 댓글이 20언저리로 있어서 적당히 조언받고 묻히는 글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관심을 받았네요. 하여튼 그래서 너무 모욕적이고 본인이랑 잘 해결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시냐, 본인은 살기 싫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이 글을 지우지 않고 후기를 쓰는 이유입니다. 본인은 이 일이 본인, A 대리님, 저 이렇게 셋만 아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회사 전체가 알게 됐을 거고 너무 모욕감이 들고 망신스러워서 회사를 다닐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형편이 힘드니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한 달도 채 다니지 않아서 무슨 그 기준까지 회사를 다닌 걸로 해주고 월급도 주고 회사 이유로 잘린 거로 처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나오기 싫은 걸로 알고 당장 내일부터라도 나오지 않아도 된다 하였습니다. 요구사항은 단 하나도 들어줄 수 없다 하니 직장 내 왕따로 신고한대요.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또 2만 원을 갖고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회사가 있는 지역 특성상 밖에서 먹으려면 꼭 밥값만 10,000원 이상이고 배달을 시켜도 최소 주문 배달비 때문에 제가 측정한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스스로 측정했고 직원분들은 모르세요. 하지만 이 부분도 기존 직원분들은 아끼시려고 같이 주문한다거나 포장해 온다거나 하셔서 많이 쓰지 않으세요. 커피값도 저렴한 카페로 가셔서 거의 10,000원 이내로 드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회사 돈이 많다기보단 중소기업이라 휴가비나 명절비 같은 복지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아 제 딴에 가장 확실히 제공할 수 있는 걸 제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직원 관리는 오빠가 거의 관여하지 않고 오롯이 제 몫이라 부족함이 많네요. 여하튼 신규 직원 채용 계획이 계속 있어 이러한 부분은 따로 회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직원에게 하고 싶은 말 남기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있을 테니 글 적어요. 어렸을 때 눈치 보던 내 모습이 보이고 또래 하나 없는 곳에서 외로울 것 같아 유독 배려를 많이 해줬던 내 모습이 그쪽을 그렇게 만들었겠죠. 하지만 너무 잘못됐어요. 우리 회사가 수평적이었던 건 직급의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 배려해가며 암묵적인 규칙을 지켜나가고 있던 것이고 제가 호의를 베풀 수 있던 건 직원분들 모두가 회사를 아껴주고 위해주기 때문이었어요. 여기 있는 직원분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어느 곳에 가도 제대로 섞이지 못해요. 이번 일로 배워가는 게 있었으면 합니다. 내일 회사를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분명하게 회사에는 그쪽 자리가 없어요. 이제 와서 물을 생각이라면 저는 통화 녹음을 꼭 하는 성격이라 어려울 거예요. 그저 이번 일을 통해 억울해만 하지 말고 배워가는 게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